지금 아마존이나 q10, 이베이, 쇼피 같은 글로벌 셀러 전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다 제 거 보고 베낀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아마존이나 글로벌 셀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세무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무조건 전문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다고. 제 스스로의 자부심과 자신감. 네, 안녕하세요. 성심세무에게 한재문 대표 세무사입니다. 지금 아마존이나 q10, 이베이, 쇼피 같은 글로벌 셀러 전문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존 이슈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전 영상에서는 아마존 세금 관리하는 대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부가가치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아마존 하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세금 관리 항목 중 하나가 부가세 환급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은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신데 왜 받는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구조로 부가세 환급 받으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시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마존은 이제 다른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수출업에 대한 특징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존 사업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수출에 대한 부분을 좀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보통 매출에,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용어는 어쨌든 편하게 이해하시도록 매출이라고 표현할게요. 매출의 10%에다가 또 본인이 이제 원재료나 자재나 물품을 매입한 금액의 10%, 요걸 차감해서 매입 금액의 10%를 차감해가지고 부가세를 신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매출의 10%가 더 크게 되면은 부가세 납부를 하는 거고, 매입 금액의 10%가 더 크면은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10%가 아니라 매출액의 0%에 대한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0%, 그리고 매입했을 때 부담하는 매입 부가세는 10%가 그대로 공제를 받게 되니까 환급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시려나? 쉽게 말해서 내가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기는데, 그쵸?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원자재를 사는 것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준다는 얘기. 그렇죠. 환급은 결과론적인 부분이고, 환급하는 부분에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데 빵에서 매입세에 대한 공제만 받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납부가 나오고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좀 사업 구조가 예. 일반적인 전자상거래업이랑 그 수익 구조가 좀 달라지는 분들도 좀 계시겠어요?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마진을 낮추고 부가세 환급으로만 먹고 사시는 셀러분들도 꽤 계십니다. 실제로 이제 다른 전자상거래 소매업 마진율이 뭐 10%, 15% 사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아마존 셀러나 글로벌 셀러 역직구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 1%대도 많아요. 마진율을요? 어차피 근데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가지고 부피를 키운 다음에 수십억씩 매입하면 어쨌든 그거에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이 어쨌든 환급이 되잖아요. 마진율을 최대한 낮춰서 가격 경쟁력을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양을 판매를 해서 네. 그 환급되는 수수료 그걸로. 그쵸. 혹은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받는 세액이 더 크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좀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인 방법은 사실 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수출업체에 대한 그 영해세율을 적용받는 영세율이라고 하는데, 이 영해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출 시점 명세서라든지 그리고 영세율 매출 명세서, 그리고 그 외에 영세율 첨부 서류를 별도로 첨부를 해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되게 간단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실무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입이 되고요. 아마 직접 작성하시려고 하시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세율 첨부 서류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실무적으로 많이 막히시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영세율 첨부 서류는 소포수령증이나 배송영수증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실무에 들어가시면 조사관들이 더 많은 걸 요청합니다. 근데 그거는 요청하는 서류는 조사관마다 달라요. 환급 승인해준 조사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좀 낯설분들이 어려워하시죠. 지금 또 이렇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환급 시에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일단 보통 이제 RA나 OA 형태, PL이 아닌 RA나 OA 형태의 아마존 사업을 영위하시는 셀러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카드로 매입을 많이 하시거든요. 국내 제조업쟁에서 자금을 이체해가지고 세금 견서를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보다 카드로 매입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카드 매입 내역을 보면은 보통 저희가 결제대행사에서 구매를 보통 하게 되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 매입을 하면은 뭐라고 떠요? 카드 매입 단알, 네이버 한인수 주식회사 뭐 이런 결제대행사 명의로 뜨고 어느 업체에서 샀는지가 안 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진 공구라는 데서 구매한 세금계산 내역이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은 공구를 구입했구나, 아니면은 소니 카메라 뭐 이런 사호명이 적혀 있는 데서 내가 뭔가 구매했어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여기서 카메라와 관련된 촬영과 관련된 소품을 구매했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이 가능한데,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은 오픈마켓 결제 대행사명이 뜬단 말이에요. 네이버에서 내가 카메라를 구매하면은 네이버 파이낸셜 주식회사가 뜨지 카메라가 뜨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관 입장에서는 그 내역들을 일일이 소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 환급을 더 안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소명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세무조사관 공무원이 아마존이 뭔지 몰라요. 모르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세무 처리를 어떻게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리고 설명을 할 때 그러면은 아마존은 이러한 사업이에요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어떻게 세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를 아예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러이러한 사업이라는 건 설명할 수 있지만 그게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의 설명은 납세자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죠. 이러이러한 형태의 구조를 가진 사업이고, 이런 구조는 이러이러한 구조 때문에 세법에 어떤 게 적용이 되고 어떤 게 적용돼서 이렇게 신고서가 작성이 되었다, 이런 걸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뜸 가가지고 납세자분들이 아, 이거 이렇게 되는 것도 남들은 다 받던데 왜 우리는 못 받아요,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조사관 입장에서 난처하거든요. 새로 공부할 수도 없고, 왜냐면 신고하는 건수가 한두 건도 아닐 텐데. 그래서 소명서나 이런 것들 의견서를 좀 작성해가지고 조사관한테 드리면은 꽤 환급이 수월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겠네요. 저희는 어쨌든 모듈화 돼 있잖아요. 늘 하던 일이고, 소명서는 어떻게 쓰면 좋고 어떻게 작성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줘야 공무원이 좀 편하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알다 보니까 좀 많이 편하죠. 예. 약간 그런 거 변호사 같다고 보시면 돼요. 법률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 직접 법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본인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송사나 이런 것들도 직접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 프로세스 같은 걸 잘 모르니까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게,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변호사를 쓰는 것처럼, 세무사도 본인이 어쨌든 납세자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서 처리하면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세무사를 쓰는 게 더 낫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오늘 그 아마존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국내 파이보다는 매출 파이가 훨씬 더 크고, 그쵸. 매출이 높고, 또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매입에 대한 부분들도 클 거고, 그러다 그쵸. 보면 환급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커질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아마존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 우리 셀러분들께 아마존 전문 세무사로서 마지막 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아마존 전문 세무사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이제 2019년, 18년, 19년도쯤부터 이제 아마존 셀러 분들 세무 관리를 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다 제 거 보고 베낀 거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 누구보다 아마존이나 글로벌 셀러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세무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맡기시면 세무 조사까지, 단순히 매출과 매입 관리 그리고 부가세 환급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무 조사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과세관청의 소명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제가 다 컨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문 세무사한테 맡기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건 제 스스로의 자부심과 자신감. 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가세 환급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간략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좀 약간 심화된 영상, 그 초보 아마존 셀러분들이 좀 보기에는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는 영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 영상 몇 가지, 그 세무 관리함에 있어서 아마존 셀러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한 번 더 전달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면 다음 영상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한재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